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식설 시작하겠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첫 번째 법정 TV 토론에서 맞붙었습니다. 이번 주제는 경제였는데요. 코로나19로 경제의 위기감이 커진 상황에서 어떤 후보가 제대로 된 비전을 제시했는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원희리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최지은 대변인, 정철진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법정 TV 토론이 끝이 났습니다. 첫 번째 주제 경제였는데요. 아마 지금 양측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선대위 대변인께서 나와 계시니까 우리 후보 참 이런 부분에선 잘했다. 그리고 또 경쟁 후보지만 이런 부분 좋아 보이더라라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좀 하나씩 꼽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후보요. 네, 우리 후보도 또 상대 후보도 잘한 점들이 있잖아요. 예. 저희가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총평을 냈습니다. 누가 이 무너진 경제,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서민들을 위해서 나라 경제를 되살릴 적임자가 누구인가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토론이었으면 좋겠다. 역시 그렇게 됐다. 토론 보시고 시청자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이 그런 평가 내려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 칭찬도 좀 하라고 그러시니까 네. 예. 전문 용어 암기를 잘하시는 것 같고 말씀을 좀 잘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한 달 전 얘기하고 어제 한 얘기하고 일주일 전 한 얘기하고 이렇게 시계열로 늘어놓으면은 말이 자꾸 바뀌니까 국민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실 것 같기는 한데 네. 하여튼 말씀 하나만큼은 잘 하시더라 이런 네. 칭찬은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지은 대변인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정책이나 비전에 대해서 열심히 얘기하셨고 최대한 네거티브를 하지 않으려고 하셨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게 봤고요. 결국은 우리 국민들께서 내 삶에 누가 더 도움이 되는지 경제를 잘할 후보를 뽑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여론조사에서 봐도 경제를 가장 잘할 것 같은 후보는 항상 이재명 후보가 월등하게 1등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김영삼 대통령께서 민주화 운동 등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지만 머리는 빌려도 된다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이후에 우리가 IMF가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 지도자의 그 경제에 대해서 이해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방 측인 이제 윤석열 후보에는 잘한 게 뭐가 있었을까요? 윤석열 후보는 처음에 사실 정치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처음에 이제 출마를 하셨을 때는 120시간이라도 일해야 된다. 없는 사람들은 부정식품이라도 먹어야 된다. 여러 가지 발언을 논란들이 하셨죠. 좀 있었던 발언이 그때에 있었죠. 비하면은 좀 논란이 줄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많이 좀 정제된 발언을 하고 했다라는 표현인가요? 그때보다 좋아졌다는 좋아졌다.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가 정말 경제를 잘 알고 계신가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좀 갸우뚱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칭찬을 말씀드렸는데 좀 날이 서 있는 칭찬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지금 대선의 상황들을 좀 많이 보여주시는 발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평론가님, 사실 중앙선관위가 한 첫 TV 토론 주제 경제였어요. 네. 이것과 관련해서 좀 전체적으로 좀 관리를 또 하시고 네. 예, 설계를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설계를 한 게 아니라요. 네. 제가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토론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조언을 이번에 하시는 전체적으로 이제 주제 세팅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이제 회의에 함께 이제 했었었고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어제 관심을 좀 네, 크게 2시간 가지셨을 동안 것 받고 같아요. 끝나고도 한 번 더 리뷰를 했기 때문에 네. 아마 못지않게 두 번 못지않게 어제 2시간 동안은 제가 아주 잘 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좀 인상적인 어제- 네. 부분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보통 이렇게 되면 이제 이재명, 윤석열, 이재명 후보의 날선 공방을 많이 생각할 네, 것 네. 같은데요. 물론 두 분이 어떤 접점, 붙은 부분도 있었는데 어제는 좀 특이하게도 이재명, 심상정, 그렇죠. 윤석열,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붙게 되는 그런 국면들이 많았었고요. 보였었어요. 예. 네. 가령 코로나19 대책하고 이제 두 번째가 경제 정책 방향 두 가지 주제로 갔었는데 코로나19 대책도 이 두 후보가 윤석열, 이재명 후보의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날이 선 것도 있지만 신속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두 후보는 같았고요. 심상정 후보가
뭐 부자 증세 이런 쪽으로 가면서 했고 맞아요. 안철수 후보는 특별하게 좀 이런 식이 좀 많았었고요.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를 봤을 때는 오히려 뭐 공급 확대라든가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릅니다. 네. 또 세금의 완화 부분 이거 역시 디테일도 다르지만 네. 이런 부분은 오히려 두 후보가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또 일치하는 측면들이 좀 많아서 어제 경제 부분만큼은 전방위적인 토론이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제 다만 대장동에 있어서는 이제 두 후보가 맹렬하게 붙는 그런 네.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최근에 계속 이슈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대선 후보들의 생각들을 좀 볼 수 있었던 자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뭐 첫 번째 이슈는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 부분이었어요. 그러면서 당연히 이제 추경 얘기까지도 연결이 되면서 발언이 나왔는데 일단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 때문에 처리가 좀 늦어지고 있다라는 지적을 하면서 이제 국민의힘 쪽에 좀 책임을 돌리는 모습을 보였고 윤석열 후보는 민주당에서 날치기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받아준 것이다. 하지만 역시 계속 주장했던 50조 원이라는 규모에는 턱없이 좀 부족하다라는 지적을 했는데 일단은 이재명 후보는 처리가 좀 늦어지고 있다. 그게 이제 국민의힘 탓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는 뭐 어떤 주장으로 좀 저희가 봐야 될까요? 그럼요. 처음에 소상공인 두텁게 지원하자는 얘기는 여야가 다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뭐 50조 하자, 100조 하자 이렇게 굉장히 큰 금액을 먼저 부르시더니 뭐 우리가 그럼 여야가 합의를 해서 하자 그랬더니 뭐 여당이 안을 가지고 와라, 뭐 정부랑 합의해서 와라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공을 넘겼지요. 그래서 같이 여야가 합의를 하거나 논의를 할 장이 아예 서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는 여당이 그러면은 우리가 꼭 해야 되겠으니까 만나서 회의를 하자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오지 않고 저희가 그 예결위에서 12시간을 기다렸다는 거 아닙니까? 네. 오후 2시부터 새벽 2시까지 기다린 다음에 결국은 단독으로 처리를 했는데 네. 그걸 가지고 단독으로 처리를 했다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당 입장에서도 지금 명분이 없습니다. 소상공인 두텁게 지원을 해야 한다고 계속 야당이 주장을 했고 실제로 지금 이 국가 비상사태와 같이 코로나 확진자가 많은 상황에서 소상공인들께서 정말 어려운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야당도 계속 반대는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지금 국회 통과를 했는데 네. 그동안 발목 잡기식으로 야당이 반대를 했던 건 사실이고요. 지금이라도 통과를 해서 다행이지만은 아직도 충분한 금액은 아니다라고 보이고 소상공인들에게 한 300만 원 정도씩 드리는 것인데 그렇죠. 조금 더 지금은 이제 급하니까 네. 당장 급한 불을 껐지만은 또 조만간 추가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여당은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하고 있고 야당은 더 이상 발목 잡기 말고 좀 합리적인 얘기를 해주길 바랍니다. 네. 여당이 이 추경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새벽에 기습 처리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야당 국민의힘의 주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네, 정치적 용어로 그런 걸 이제 날치기라고 그러죠. 뭐 강행 처리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날치기입니다. 왜냐하면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가 돼서 뒤늦게 이제 통과가 됐기 때문에 결과론적이 아니라 이 문제는 처음 시작부터 좀 사실관계를 좀 명확히 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길어졌습니다. 국민 네. 여러분들이 힘들었죠. 근데 그 피해를 오롯이 받은 데가 누굽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 아닙니까? 거리두기, 시간 제한. 그 피해에 대한 모든 보상을. 책임을 네. 소상공인들이 진 거죠. 근데 책임을. 정부의 역할은 뭐였습니까? 재난지원금 뿌렸습니다. 전 국민한테. 네. 그냥 헬기에다 살포를 했어요. 그래서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시종일관 안 된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피해를 핀셋으로 콕콕 집어서 이들의 손실을 보상해 주자라는 주장을 계속 해왔던 겁니다. 네.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까 최소한 이분들이 입은 그 손해를 다 더해 보니까 최소한 50조는 돼야지 보상이 좀 되겠다. 임대료도 내야 되고 인건비도 들어가야 되고 네. 물건은 안 팔리고 매출은 안 되고 음식은 안 되고 또 9시가 되면은 다 손님들은 가버리고 그렇죠. 이들의 피해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PPP라고 하는 한국형 PPP로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핀셋으로 지원해 주자라는 것이 이제 손실보상법이었는데 네. 그 액수가 50조였죠. 그래서 50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야당이지 않습니까? 국민 여러분들 알다시피 예산이라는 거는 정부가 짜와서 여야가 당정이 안을 만들어 오는 게 예산입니다. 그래서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그렇게 드렸던 거예요. 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재명 후보 35조 원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14조 원 만들어 온 홍남기 부총리 경질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민주당 35조 원은 돼야 된다 그러면서 농성까지 했어요.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14조 원짜리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니 말이 되느냐. 우리가 야당이 계산을 했던 50조까지는 안 되더라도 35조 원 당신들이 입으로 얘기했으니까 그 정도는 갖고 와야 되지 않느냐 그랬는데 14조 원짜리 갖고 와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날치기 처리해버리자는 거예요. 예결위에서. 그리고 본회의 이제 가서 되니까 조금 더 늘려서 17조 원으로 찔끔 하겠다는 겁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야당이니까 힘이 없으니까. 날치기 한다 하고 네. 할 수 없이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대안 제시해야죠. 야당도. 저희가 집권하면 네. 50조 만들어서 손실 보상 콕콕콕 집어서 핀셋으로 합니다. 저희는 헬기 타고 올라가서 표 안 나게 허공에다 뿌리는 재난지원금 같은 게 아니라 손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한테 정확하게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지금 일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상황이고 아마 국민들께서는 좀 헷갈리실 수 있는 게 추경안이 통과가 됐고 이재명 후보는 이제 추후에 추경과 또 긴급 재정 명령을 통해서 보완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부분이고 윤석열 후보 측도 일단 뭐 과정에서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일단 통과가 됐기 때문에 나중에 대통령이 되고 나면 추가적인 지원을 하겠다라는 건데 뭐 결국 같은 맥락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저는 들거든요. 국민들께서 보시면 굉장히 네. 헷갈리실 것 같아요. 양쪽 다 지금 소상공인 힘들다, 도와드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더 많이 하자 양쪽 다 얘기를 하는데 네. 이재명 후보는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더 하자. 그래서 최종 금액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그랬더니 야당이 왜 더 안 해? 그러고 도와주지 않고 여당을 탓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 하고 더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것을 무조건 정치적으로 여당이 하니까 반대, 뭐 우리는 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만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더 잘할 것인지 그 대안을 내놓으셔야지 뭐 헬기가 아니라 정확하게 타겟팅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아직 우리는 야당이 그런 것을 한 번이라도 한 실적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인 안도 없이 무조건 반대 그러시면은 이유는 다 소상공인 도와야 된다,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하다. 그런데 추경하자 그러면은 회의에 오지 않고 이러면 모순이 있는 것이죠. 이거는 통과된 것이고 앞으로 소상공인들에게 더 두텁게 지원해 주는 것은 지금 여야가 모두 합의를 한 만큼 누가 대통령이 되든 좀 빨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사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보면은 그런 측면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오늘 내일 하는데 국회에서 논쟁하고 싸우느라고 결국은 뭐 소상공인 위한답시고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냐, 등한시하는 거 아니냐라는 불만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현재 있죠. 이 시간에도 피해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물론이죠. 그래서 저희가 말 바꾸기를 좀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다 그냥 취지가 좋으니까 재난지원금으로 살포를 하는 것보다는 네. 진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한테 콕콕 집어서 피해 네. 손실 보상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합의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공감대가 형성이 된 거고 국민 여러분 들으시기에도 그 말이 맞아 이렇게 되는 거고 미국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재난지원금보다는 손실 보상으로 가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는데 자 그럼 얼마나 할 거냐. 저희가 50조 하는 거 야당이니까 그렇다 치자고요. 네. 정부 여당이 35조 원 얘기했었거든요, 처음에. 민주당 의원들 농성까지 했어요. 정부한테 만들어 오라고. 그 말 안 듣는다고 홍남기 부총리 경질하자고 소리까지 나왔던 게 민주당이었고 이재명 후보였었죠. 근데 정작 통과한다고 법안을 만들어 온 거는 날치기를 하는데 14조 원짜리를 하니까 아니 35조 원도 부족하다고 하는데 왜 14조 원짜리를 갖고 와서 날치기 처리를 하려고 그러냐. 거기에 저희가 제동을 걸었던 거지. 그거 자체 하지 말자 한 적 없고요. 그거 하지 말자고 발목 잡은 적 없습니다. 왜 이만큼 한다고 약속했다가 말로는 그래놓고서는 정작 내올 때는 이만큼 내놓고서는 이게 전부 다라 그러니까 야당인 저희 입장에서는 아니 국민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는 손실 보상이 안 된다. 할 거면은 빨리 할 만큼 해야 된다. 두텁게 하자. 예, 그랬는데 가져온 안이 너무 적었습니다. 그래서 반대했습니다. 이 액수 갖고는 안 된다. 늘려야 된다. 그것 때문에 뭐 말을 안 듣고 야당이니까 힘이 없어서 여당이 거대 여당 그 의석수를 밀어붙여서 날치기 처리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은 뭐 원칙은 명확합니다. 충분하게 손해 입은 만큼 국가가 할 수 있는 만큼 손실 보상해 드려야 된다. 이것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들의
권리고 국가가 해줘야 될 책무다. 네. 동의합니다. 제가 한 가지 팩트 체크만 좀 할게요. 네. 미국에서는 다 이렇게 피해 보상만 했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현금 지원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고용을 위해서 많은 분들한테 드린다든지 현금 지원 그리고 피해 보상 두 가지를 같이 했고 각각 현금 지원도 그렇고 피해 보상도 그렇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피해 보상이든 손실 보상이든 할 때마다 계속 야당은 뭐 국고가 바닥난다 뭐 이렇게 돈을 펑펑 써도 되냐 그러는데 네. 우리 GDP 국가 부채가 GDP 대비에 50% 미만이고 다른 나라보다 상당히 양호한 편인데 다만 가계 부채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빚을 안 내서 개인이 빚을 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그동안 반대를 하시다가 지금은 갑자기 야당이 그동안 국가 부채를 걱정하시다가 지금은 뭐 우리가 하는 35조 너무 적다 왜 100조 안 하냐 50조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정말 말 바꾼 사람이 누구냐 지켜봐야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16조 정도 17조 정도의 저희가 14조 플러스 알파로 17조 정도의 금액을 됐죠. 통과했고 네. 또 여기에서 이것이 1차일 뿐이고 이후에 또 추가로 하겠다는 것이죠. 지금부터 처음부터 100조 가져와라, 50조 가져와라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하고 더 하겠다는 건데 이거 할 때 12시간을 기다려도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아 놓고 날치기 통과다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실 것이라고 보입니다. 네, 말씀을 주신 것처럼 당초에 정부안은 14조 원 규모였는데 결국 통과된 추경안은 16조 9천억 정도로 좀 늘어나긴 했습니다. 평론님, 사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봤을 때는 이것도 부족할 거예요. 굉장히 힘든 시간을 너무 오랜 시간 지금 버티고 있기 때문에 참 상당히 부족할 수 있지만 그나마 좀 늘어나긴 했거든요. 어떻게 좀 바뀐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 손실 보상은 이제 다른 거고요. 이번에 네네. 방역 지원금이 나갔던 방역 그게 지원금이. 300만 원, 500만 원 논란이었는데 300만 원으로 되게 된 거고요. 네네. 플러스 알파 부분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3조 2천억이 순증이 됐고 여기서 네. 예비비 3천억을 빼면서 결과적으로 순증액은 2조 9천억이 이제 되는 그런 건데요. 네. 어디가 더 지원이 되게 됐는가? 일단 보면 소외된 분들이 있어요. 가령 장부를 만들지 않고 간이 사업자라고 하죠. 이제 이런 분들은 조명들이 있었죠. 그렇죠. 네. 이제 완전 사각지대에 지원 있기 못 때문에 받으신 분들. 그런 분들, 또 특수고용 노동자들, 우리가 특고라고 분들, 그다음에 뭐 법인 택시 기사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포함돼서 약 100여만 원, 뭐 150만 원 정도의 지원이 되고 최근에 뭐 PCR 검사를 이제 아무나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가 검사 신속 키트. 항원 검사나 근데 갖고 그게 가야죠. 또 꽤 비쌉니다. 왜냐하면 이걸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계속 이제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들이 이번에 포함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마 이제 어느 후보가 당선이 되던 그 후보의 큰 이제 하나의 결단과 숙제로 남아 있을 겁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앞서 30조, 50조 막 얘기가 됐는데 이제 리오프닝도 되죠. 그렇죠. 코로나19 다시 포스트 코로나가 될 때 현재 이런 상황으로는 자영업자들이 제가 봤을 땐 재계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 영업을 하더라도 무너져 있으니까 네, 무너져 있는 데다가 지금 빚이 엄청 맞아요. 많거든요. 네, 880조, 890조이기 갚아야 때문에 되니까요. 어떻게 이 소상공인들을 끌고 갈까가 두 후보에게 남긴 큰 숙제다. 그러니까 규모도 중요하지만 네. 이제 디테일 싸움으로도 한 번 더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난 2년간이 코로나 시대였다면 이제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 됐기 때문에 차기 대통령에게 주어진 가장 크고 무거운 주제이자 숙제가 아마 이 코로나 위기 극복과 상처가 난 자영업자들을 어떻게 잘 보듬을 것인가가 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 토론 과정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현 정부의 방역 정책 실패를 인정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인정한 거예요? 저는 방역 정책만큼은 우리가 많이 힘들고 네. 아직도 극복하지 못했지만 다른 나라와도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뭐 우리 누적 확진자 수나 사망률이나 이렇게 봤을 때는 네. 외신에선 아직까지도 한국은 뭐 K 방역 모범 국가다 이러고 우리가 뭘 할 때마다 그게 다 이렇게 외신에 보도가 돼요. 영국에도 그렇고 뭐 외국에 뭐 네. 남미에도 그렇고 미국에도 그렇고 그런데 해외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한국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코로나 방역의 모범 국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너무 힘들고 이렇게 오랜 시간을 버티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더 버티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죠. 왜 우리가 9시까지는 되는데 10시까지는 안 되지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은 네. 뭐 그렇게 과학적인 것도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10시까지면 위험한가? 예, 뭐 이런 12, 생각이 12시 되면 큰일 나나? 네.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확진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 했지만은 이 모든 사람이 처음 겪는 일이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뭐 증거가 뭐 10시까지부터 12시까지 몇 프로가 올라간다 이런 걸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오미크론이 많이 확진자가 많지만은 네. 치명률은 좀 낮고 네. 또 우리가 3차까지 맞은 분들도 많으시니 뭐 백신 접종률은 세계 1위라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은 우리가 뭐 3차 맞은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한시적으로 유예를 할 필요도 있지 않나. 네.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 가고 있고 이재명 후보는 12시까지 그냥 시간을 늘려야 된다. 당선되면 그날 바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또 코로나 그 소상공인 보상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소상공인들이 지고 있는 그 과도한 빚도 국가가 좀 지원을 부담을 해주고 해주는. 부담을 해줘야 네. 된다라는 얘기도 하셨고요. 또 소상공인에 대한 두터운 지원까지도 같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그 방역 실패 인정한 거냐라고 말한 부분은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방역 잘 못했다라는 지적으로 봐야 됩니까? 국민들의 목소리를 좀 대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K방역이라고 그랬습니다. K방역. 네. 세계적 모델이라며요. K방역의 성공으로 우리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사망자 숫자가 적고 네. 방역도 잘해서 잘 막고 경제 피해도 가장 덜하다는 거 아닙니까? 요지는 국민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지금 K방역 때문에 오미크론이 잘 잡히고 방역이 잘 돼서 그래도 우리나라는 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나아라고 안심이 되십니까? 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K방역 완전 실패했음을 자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이 국민 여러분들이 지금 오미크론 사태를 지금 직면하고 계시는 솔직한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입만 열면 K방역이 성공을 했대요. 청와대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K방역이 성공을 했다 하니 국민들의 분노 게이지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네. 그러니 성공한 게 있다면 딱 하나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로 성실하게 성의 있게 응해 주셨다. 네. 마스크 안 쓰고 다니는 국민이 있습니까? 백신 뭐 그렇게 거부하고 막 그렇게 엇나가는 국민이 있습니까? 맞으라면 맞고 쓰라면 쓰고 가지 말라면 가지 말고 문 닫으라면 문 닫고 대한민국 국민들처럼 이렇게 협조한 국민이 어딨냐 이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대한민국 K방역이 그토록 자화자찬했던 기준이 비과학적이고 주먹구구였고 비전문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힘은 힘대로 들고 돈은 돈대로 들고 국민들의 고통은 고통대로 갔으면서 결과가 하루 10만 명, 이제 이달 말이 되면 하루 30만 명까지도 각오해야 된다 정도로 전문가들의 경고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엄중한 상황이 된 거죠. 그렇다면 정부는 K방역 저희가 그렇게 자화자찬했지만 죄송합니다. 사과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앞으로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과학적으로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제하지 않고 무작정하지 않고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되고 이렇게 막 기준 없이 이러지 않고 좀 어떻게 처음부터 좀 다시 잘해보겠습니다 하고 겸허한 자세로 좀 나와달라. 이 요구를 지금 전해드리는 겁니다. 저도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짧게만 좀 듣겠습니다. 네, K방역이라는 거는 우리 뭐 정부의 정책 이름도 아니고 네네. 해외에서 만든 겁니다. 해외에서 네, 외신들이 뭐 우리나라 문화 K컬처, 네. K팝 이렇게 한 것처럼 네, K를 정말 붙인 거죠. 한국이 너무 잘한다라고 해서 얘기가 만들어진 것이고요.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도 아니었고 민주당의 정책도 아니었고 우리 국민들이 많은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낸 우리 대한민국의 성과입니다. 이것을 야당이 아무리 정치가 지금 목전에 있어도 이 전문가의 영역, 방역 시간 같은 것을 다 정치화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헌신하시고 고생한 그 성과까지도 폄하하는 네.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좀 듣고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뭐 방역 그리고 코로나 상황, 추경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하신 게 재원이 어디서 나오나 우리나라 세금 다 걷어가서 지금 적자 국채 발행하고 있는데라고 하면서 얘기가 나왔던 게 또 어제 기축통화 얘기였어요. 앞서 평론가님 말씀 주신 것처럼 윤석열 대 이재명의 구도를 깨고 뭐 윤석열 대 안철수 또 안철수 대 이재명 뭐 심상정 대 이재명 이런 구도들이 막 만들어졌던 장면 중에 하나라고 좀 보여지는데 여기서 보면은 안철수 후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비기축통화국,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국채를 발행했을 때 좀 인기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했더니 이재명 후보는 기축통화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발언을
해서 좀 어제 기사 봐도 되고 많은 분들이 이건 무슨 얘기지?라고 궁금해하실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기축통화로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이재명 후보의 의견을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런 기사, 그런 보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고 제가 그 블룸버그였나요? 거기에서도 네. 이런 게 나왔던 것 같고 또 한국에서는 정경련 보고서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보도자료가 같아요. 있었죠. 예, 그래서 이게 그런 내용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뭐 기축통화가 포함된다 이거는 조금 더 이거는 당장 포함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닙니다. 근데 발언을 들어보면 기축통화가 국외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정도로 경제가 튼튼하다. 뭐 경제의 튼튼함을 강조하면서 활용을 네, 했던 것 같긴 한데 그런 좀 오해의 보도에서 여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한 것을 말씀하신 거고요. 근데 이 얘기의 그 취지는 지금 우리 이렇게 뭐 재정을 하겠다는데 재정은 어디서 마련하냐라는 그렇죠. 이 질문에 대해서 적자 우체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국가 부채가 GDP 대비 GDP 대비 한 50% 비율이, 미만입니다. 예. 40%대 후반, 중후반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48% 있는데요. 정도 되죠. 이 정도면은 선진국 평균의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많은 나라들이 국가 부채가 좀 더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한데 굉장히 적은데 네. 기축통화 국가들은 훨씬 더 높지요. 왜냐하면은 자기들 나라의 그 통화가 국제정에서 자유롭게 거래되는 그런 통화니까 이렇게 돈을 많이 빚이 많아도 상대적으로 네. 이렇게 뭐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외환이라든지 하는 게 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조금 더 빚이 많을 수 있는 그런 거시적인 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기축통화 국가로 불려질 만큼 재정이 건전하고 경제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우리는 없다. 그 룸이 더 크다. 지금 우리는 굉장히 이미 많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룸은 크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고요. 네. 실제로 우리는 정말 산업화 그리고 우리가 근대화를 겹치면서 정말 엄청난 경제 성과를 이루지 발전을 않았습니까? 했죠. 네. 동시에 우리는 우리 성공의 희생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10대의 경제 대국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뭐 경제 성장이 빨랐다 이런 얘기는 들어봤지만 최근에 우리가 가장 국제사회에서 많이 듣는 것은 빈부격차가 증가하는 속도가 1위 수준입니다. 양극화가 OECD 크게 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다. 양극화 벌어지는 속도가 OECD에서 뭐 가끔은 1위, 가끔은 2위 이렇게 1, 2위를 다투고 수위권에 있다는 있거든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인데 국가 빚은 상대적으로 적고 개인 빚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GDP에서 공공 지출을 쓰는 예산이 네. 한 11% 정도입니다. 뭐 복지라든지 공공 지출 예산이 11%인데 선진국 평균 22%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복지 예산이라든지 공공 지출 예산을 덜 쓰고 재분배가 덜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재 네. 상황인데 이것을 더 쓰자 그러면은 과거에 우리가 굉장히 가난했을 때 성장 위주의 그 정책에 젖어가지고 네네. 이거 너무 돈이 없는데 왜 또 쓰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현재 한국과 한국의 경제 규모를 상대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는 우리는 지금 경제 성장도 해야 되고 복지도 이루어야 되고 재분배도 해야 되는데 네. 정부는 돈을 안 풀고 개인은 빚을 지게 하는 그 구조는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세요? 지금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준석 대표는 가슴이 웅장해진다라고 아마 글을 남긴 것 같습니다. 이제 국민 여러분들이 이제 이재명 후보의 논리하고 안철수 후보의 논리, 윤석열 후보의 논리를 이제 이렇게 들으시면서 네. 뭐 용어나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좀 헷갈리실 수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이재명 후보처럼 말처럼 대한민국이 기축통화국이 곧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힘이 있다는 예, 얘기겠죠. 예. 네. 이재명 후보의 통화에 힘이 말처럼 있다. 정부가 돈이 많이 있으니까 이럴 때 좀 팍팍 풀고 돈 모자러? 그럼 찍고 돈을 찍어내면은 인플레라든지 이런 기축통화국 어쩌고 곧 기축통화국 될 거니까 마음대로 저 부채도 발행하고 빚도 내고 돈도 찍어내고 곧 기축통화국도 될 거고 이런 근자감을 갖고 국민들이 대한민국에 돈이 많고 우리는 부자 나라니까 써야지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런데 저희는 감히 그런 얘기를 못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저는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이 기축통화국이다? 기축통화국이 곧 될 거다?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기축통화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파운드화와 달러화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기축통화국이고 정말로 전 세계의 통화의 기준이 되는 파운드나 달러를 갖고 있는 나라가 기축통화국인 거고 아마도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기축통화국의 개념은 흔히들 말하는 그냥 국제통화,
뭐 국제 간에 많이 통용이 되니까 네.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 우리도 경제 규모가 크니까 아마도 이런 경제 용어의 혼선 아닐까 싶고 중요한 것은 본질은 나라 살림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그 경제 인식이 어느 정도는 너무 위험하다. 근데 돈 많다는 거 아니에요, 정부에. 그리고 이제 가계는 지금 빚이 많으니까 정부가 돈을 풀고 돈이 부족하면 국가 부채 걱정하지 말고 빚 내고 국채 발행하고 돈 더 찍어내서 풀자는 거 아닙니까? 위험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는 그래서 그거 위험해서 싫습니다. 명확하게 메시지가 갈리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그렇게 가면 안 된다. 베네수엘라로 가는 급행 열차 타는 거다. 그런 분한테 경제를 맡겨서는 안 됩니다, 국민 여러분 하는 게 윤석열 후보의 경제 정책 메시지이기 네. 때문에 판단은 국민 여러분이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좀 제가- 어려운 부분일 수 있어서 네. 평론가님께 네. 좀 여쭤보고 싶어요. 기축통화하면 저희가 쉽게는 아마 국민 여러분께서 달러를 좀 떠오르실 것 같긴 한데 기축통화국이 될 만한 여건을 좀 갖추고 있나요, 우리가? 저 용어의 혼선이 좀 있는데요. 우리가 기축통화라는 게 있고 네네. 이제 결제통화라는 개념이 또 있습니다. 하고 IMF의 SDR, 특별인출권. 이제 이 정도가 우리가 세계에서 통용되는 통화라고 얘기하는데 네. 기축통화라고 하면 일단 미국 달러화를 이제 봐야 되겠죠. 우리가 하는 흔히 통념상.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5대 결제통화라는 표현을 좀 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달러뿐만이 아니라 뭐 엔화라든가 파운드라든가 유로라든가 호주 달러라든가 네. 캐나다 달러라든가 그러니까 이 정도는 달러가 아니어도 결제할 때 쓸 수 받아줄게 있는. 정도에 포함이 네. 되는 5개 통화가 있고요. SDR이라고 이제 특별인출권, 이건 이제 IMF에서 인정한 여기에는 또 중국의 위안이 들어가는 이 정도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결제 통화, 그러니까 기축 통화와 결제 통화를 개념을 이제 같이 쓴다고 하더라도 네네. 어제 얘기는 그였던 것 같아요. 정경련 자료는 한국의 경제가 기축 통화나 결제 통화에 될 자격은 있다라는 건데 중요한 것은 뭐 제가 뭐 어떤 특정 후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결제 통화를 만들든 기축 통화를 만들든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아닙니다. 어. 그 외부에서 우리 원화를 평가하는 인정해 주는 거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뭐 위안화 대신에 원화를 가질게라는 수요가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들어가게 되는 이제 그런 측면이 함께 이제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이 외화에서 이렇게 전 세계에서 어떤 금액으로 거래를 할까 중에 한 가지 방식, 이 IMF SDR도 마찬가지로 유사한 방식으로 만들어졌는데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금융시장이나 아니면은 그 재화시장에 얼마만큼 어느 돈으로 거래가 되느냐가 굉장히 큰 비율을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뭐 파운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파운드보다는 중국 인민화가 훨씬 더 런민비가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한국이 지금 작년에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됐고 수출이 세계 7, 8입니다. 그 수출입 실적을 봤을 때는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국이 그러면 세계적으로 큰 경제 규모가 됐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기축통화 얘기를 우리가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이재명 후보가 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는 기관과 해외 언론도 있다. 그렇게도 얘기를 할 정도로 한국 경제 규모가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한국 정부의 재정 지출, 특히 복지나 양극화 해소에 대해서는 굉장히 작다. 여기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베네수엘라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한국의 지금 현재 국격과 품격에 대한 모독입니다. 세계 10대 경제대국, 세계 7, 8위의 수출 국가에게 너 조금만 뭐 GDP에서 국민들에게 복지 지출을 하면 베네수엘라가 된다라고 하는 건 첫 번째로 우리가 그렇게 많이 복지 지출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두 번째로 대한민국 경제가 베네수엘라와 같은 경제가 아니라 굉장히 앞서 있는 선진 경제로 가고 있고 과도기 이거나 이미 네. 선진 경제가 됐는데 아마 전두환 시대에 살던 그 생각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경제 정책을 고수하시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입니다. 네. 이게 기축통화국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우리가 세계의 중심이고 대한민국 원화가 미국 가서 쓰고 예, 이러면은 우리 좋긴 원화만 하죠. 가지고 나가면 미국에서도 받아주고 일본에서도 받아주고 저 아프리카 가서도 우리 원화가 통용이 되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네. 그러니까 기축이 됐든 어떤 그 국제 통화가 됐든 결제 통화가 됐든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묻는 거는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경제 정책에 있어서의 돈에 대한 개념. 돈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은 지금 돈이 없는데 정부가 돈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아서 정부는 기재부에서는 계속 이대로 가면은 재정 건전성이 위험합니다. 무너집니다. 나라빚 이렇게 많아지면 미래 세대한테 부담이 너무 커집니다. 네. 위험해진다라고 경고가 계속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는 돈은
만들어내면 되는 거고 찍어내면 되는데 그래서 대장동 같이 생각을 하시는 건가? 돈이 없으면 대장동처럼 뭘 만들어가지고 만들어낼 무슨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신공을 갖고 계신가? 네. 이런 생각을 좀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이 아니라 무슨 뭐 기초통화국이 됐으면 좋겠다. 당연히 됐으면 좋죠.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네. 과거에 다시 한번 김영삼 대통령이 말씀을 드리지만 민주화 운동가 굉장히 훌륭한 정치인이었던 김영삼 대통령이 문민 정부를 탄생했을 때 정말 네.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가지고 계셨죠. 근데 머리는 빌리면 된다라고 했던 지도자와 자기들 마음대로 하던 대로 그대로 하는 기재부가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IMF입니다. 우리 많은 국민들께서 아직까지 그것을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경제를 모르는 윤석열 후보 그리고 기재부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이 조합이 앞으로 이 급변하는 이 세계 경제 시장에서 어떤 지금 이 주가도 폭락하고 있고 이자율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도 보이고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네.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잠이 안 오는 상황입니다. 네, 뭐 시청자들과 또 유권자인 국민들이 판단을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차기 대통령의 가장 큰 무거운 숙제가 코로나 위기 극복,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지만 또 무엇보다 빼놓을 수 없는 게 부동산일 거예요. 지난 5년 동안 부동산으로 고생을 하신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또 부동산 시장을 잘 안정시킬 수 있을까가 차기 대통령의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는데요. 평론가님, 지금 사실 집값 고점론, 하락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 부분을 보고 계시는 유권자들의 생각은 참 복잡할 것 같아요. 지난 몇 년간을 오르는 걸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여기서부터 좀 혼동은 좀 있을 것 같아요. 모든 대선 후보가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직전까지 대선 후보들의 정책은 집값 잡기, 그렇죠. 집값 안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뭐 아직까지 집값이 뭐 급락한다, 폭락한다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이런 와중에 지금 미국부터 긴축으로 들어서게 되면서 그렇죠. 돈이 마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책을 여기에서 이게 이제 소위 말해 연착륙 정책으로 바꿔야 되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나가지 못한 것 같아요. 어떤 후보도요. 그래서 이렇게 어제 토론과 그동안에 나왔던 정책 공약집을 좀 보면 일단은 큰 틀에서의 궤는 네. 이재명, 윤석열, 이재명 후보가 공급 확대 또 뭐 규제 완화, 한 분은 뭐 일시적 완화, 뭐 단계적 완화, 뭐 대출 규제 완화도 다르지만은 이런 쪽으로 일단 궤를 같이 하고는 있습니다. 여기까지 없었고 어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디테일하게 붙지는 않았었던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전에 또 많은 접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게 지금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도 문제인데 이게 급락하는 것도 충격이 한국 될수 경제는 또 어마어마한 충격을 다가오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점도 분명히 이제는 그 함께 속도를 어떻게 또 제어할 수 있느냐도 그렇습니다. 염두에 중요한- 둬야 될 그럴 대목이다. 네. 이게 지금 상황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과거처럼 급등하는 그러니까요. 상황들. 그런 점도 꼭 이번에 좀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몇 번의 사과를 할 정도로 좀 뼈아픈 지점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도 이제 진보의 금기를 깨겠다라면서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일종의 문재인 정부와는 좀 거리두기, 뭐 선긋기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뭐 굳이 문재인 정부와 뭐 거리두기 이것을 떠나서 지금 우리가 부동산 값을 잡기 위해서는 네. 수요 부분하고 공급 부분을 같이 조절을 해야 되는데 공급을 확 늘리고 싶어도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땅에 계속 나오는 게 아니고 한정되어 있고 또 우리 국민들께서는 일부 지역에 살고 싶어 하시지 또 멀리 가기 싫어하시고 뭐 선호한 지역들이 있죠. 그렇죠. 역에 가깝다든지 뭐 일자리에 가깝다든지. 근데 그런 곳은 이미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을 완화하지 않으면은 그 약속했던 공급을 확대하기가 하기 힘들다.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어느 후보든지. 네, 310만 호죠 지금 목표가. 예, 311만 호로 알고 있습니다. 311만 호. 윤석열 후보는 250만 호를 일단 네. 공약을 한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후보 일단 지금 기존의 흐름과는 조금 변화가 보이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부동산 얘기만 나오면은 제가 대변인으로서 제가 이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한 거는 이게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거는 저거고 저거는 저거를 이렇게 조목조목 설명할 만한 전문 지식이 없습니다. 제가 어서 TV 토론을 이렇게 보면서 두 후보도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만들어준 자료를 가지고 개념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이 자리에서는 국민 여러분들한테 두 후보가 가지고 있는 이 부동산 정책의 기본 인식, 네. 생각, 예. 방향
이게 더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윤석열 후보가 250만 호를 공약으로 내놨고요. 이재명 후보가 311만 호를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네. 아니, 숫자를 가지고 와 닿으십니까? 중요한 건 내 집이 필요한 거죠, 국민들한테는. 250만 호가 됐든 311만 호가 됐든 내 집이 있는 게 필요한 거고 내가 살 곳이 중요한 거지 숫자는 국민들한테는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개념을 말씀을 드리면 큰 차이가 있어요. 윤석열 후보의 250만 호 그 공급은 네. 민간이 줍니다. 200만 호고 나머지 임대가 50만 호입니다. 개념은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집을 공급해 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재명 후보의 그 공약을 이렇게 311만 들여다봤더니 311만 호 중에 140만 호가 기본주택이고 임대주택이랍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주도해서 특정 국민들한테 특정 집을 제공을 해주고 당신들은 여기서만 살아라는 개념으로 저희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 안 되겠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서 사회에 진입하는 청년들은 임대주택을 제공해 주는 거고 나이가 지나서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은 더 넓은 평수로 내 집을 갖고 싶어하는 게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다. 그러면 해드려야죠. 내 집 갖는데 돈이 없어요. 네. 대출해드려야죠. 이런 정책으로 가는 것이 정상적인 부동산 정책인 것이지 정부가 해야 할 집값이 올라? 세금 때려넣어. 세금으로 눌러.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으로는 불로소득을 허용치 않겠다라는 이재명 후보의 기본 인식 자체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우리는 국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겠다라는 것이 250만 호 공급, 그중에 200만 원은 민간이 어떻게 대출 본인들의 여력에 맞게끔 풀어줘서 연착륙시켜야 된다. 그것이 집값을 급등하는 것도 막지만 집값이 급락하는 것도 막는 방법이다. 이런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네. 기본주택 뭐 이런 것들 임대주택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기본주택은 공공임대긴 한데 중산층도 살고 싶어하는 뭐 역세권 30평형 이런 네.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적인 부분도 좀 그럼요. 맞겠다라는 평수도 거군요. 늘리고 위치도 좋고 그리고 이 기본주택이라는 것이 공공임대의 한 형식인데 네. 그 형식을 조금 더 다양화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건축의 경우에는 사는데 뭐 토지는 빌린다든지 네. 아니면은 뭐 토지와 건축을 다 빌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30년 동안 장기 임대를 하는 것인데 네. 사실 이런 경우에는 싱가포르에는 좀 흔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게 없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이렇게 집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때 이렇게 채택하는 나라가 많고 사실 대한민국에서 공공임대가 다른 나라보다 그 비율이 굉장히 작다는 거는 네.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조금 더 많은 공공임대를 늘리겠다는 건데 이재명 후보의 그 311만 호 공약 중에 공공임대 기본주택이 반이 안 돼요. 그래서 그것도 있지만 민간도 충분히 확보를 한다. 네. 공공임대도 늘리고 민간도 늘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거 참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긴 쉽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잘을 할까? 이거는 아무래도 경험이 있고 해본 사람이 낫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그리고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경기도에 많은 부동산 개발을 실제로 했고 그것 때문에 지금 대장동 때문에 의혹도 받고 있는데 뭐 이재명 후보가 10원도 그렇게 많은 전 국민이 지켜봐도 이재명 후보가 10원 한 장 받은 게 있는 건 아무것도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런데 성남을 비롯해서 경기도 많은 곳들이 그동안 개발을 했지요. 그래서 부동산 정책 같은 것을 그래도 한번 해보고 경험이 있는 사람한테 맡길 것인지 무조건 잘못됐다, 대안은 모르겠다, 근데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한테 맡길 건지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일이라고 딱 생각합니다. 10초만 제가 질문을 좀 드려도 될까요? 허용을 질문을 드리는 건 좀 곤란. 아니 다시 그러니까 답변을 또 들어야 궁금해서 되기 때문에. 말씀을 하셔서 궁금해서 네. 그러는데 아니 30년짜리 장기 공공임대 주택에 살고 싶으세요? 최 대변인이나 이재명 후보께서는 저는 30년을 살 때 내 집에서 살고 싶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돈을 모아서 대출을 모아서 여기까지 왔지만 저는 제 집에 살고 싶고 많은 국민들은 그거를 원하고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공 임대 아파트를 많이 줘서 거기다 30년을 사시고 싶으세요? 저는 만약에 이 공공임대 짧게 아파트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아파트인데 반 정도 싸다. 그리고 난 30년 동안 내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도 되는데 누가 쫓아내는 사람이 없다. 가격은 반이다. 뭐 역세권에 있고 30평이고 나는
뭐 그러면은 저는 굉장히 살고 싶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그래도 좀 됐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결국 판단은 유권자의 국민이 할 겁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잘 반영해주는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는 점은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원일이 대변인, 최지은 대변인, 정철진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이슈 NGX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